이왕이면 스마일이 안 좋겠나? 예? 스마일하고. 예. 어서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홍 선생. 네, 자, it's all yours. 네, 곽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한국말로 그 발표를 한 게 한 10년 됐습니다. 지금 한국정치학회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 기회가 없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말이 좀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러시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관한 건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반도가 45년도에 이제 분할이 되는데, 물론 미국하고 소련이 가장 그 책임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냉전이 다 끝난 지 벌써 25년이 지났는데도 한반도에서 냉전이 계속되고 있고, 근데 그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그 분단에 중요한 책임이 있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관심이 계속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미동맹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그 지금 러시아, 푸틴의 러시아가 가장 그 경계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그 헤지모니인데, 그 미국하고 긴밀한 군사 관계를 갖고 있는 남한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미국하고 러시아의 전 세계적인 혹은 그 유라시아 그 지역적인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도 한반도가 러시아가 한반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려고 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이 19세기 말부터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특히 제가 주목하려고 한 것은 한반도의 미래라든가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의 정책이 과연 일관성이 있었느냐, 혹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그걸 보려고 했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노력을 해왔느냐 하는 거고,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지금 이 포럼에 가장 적합한 내용일 텐데, 러시아가 과연 한국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러시아 지도자들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주변 4강 중에 러시아가 유일하게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국가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논지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 거는, 첫째는 이제 북핵과 관련된 건데, 북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해결에 관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보느냐.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국가, 디팩토 핵국가로 인정하는 방향, 인정한다는 게 좀 인정한다는 것보다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이슈를 만들지 않고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디팩트 핵국가로 인정한 방향으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다들 이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 통일 한반도에서 다른 강대국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거는 뭐 일관되게 추진하는 거고, 또 한반도 통일을 원하느냐? 저는 뭐 결국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은 뭐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최소한 중단기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원하고, 말로는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내세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가지고는 반대한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발표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물론 다 읽으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이제 역사적인 걸 한번 쭉 살펴보고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쭉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북핵 문제,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과정,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러시아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 왔느냐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러시아, 특히 이제 푸틴의 러시아가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정 러시아 하고 이제 조선과의 관계인데, 러시아 사람들이랑 그 한국 사람들이 최초로 이제 접촉을 가진 게 이제 19세기 말이었고, 1860년 북경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연해주 땅을 획득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반도하고 이제 국경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1884년도에 양국이 이제 국교가 정상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 특히 이제 1890년대에 러시아가 한국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주요 이유가 그 지정학적인 고려에 따른 거였습니다. 이게 그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 러시아가 청나라와 그 불평등 조약을 통해 가지고 극동 지역에서 그 거대한 땅을 차지하는데, 특히 만주 지역에서 땅을 획득했는데, 그걸 이제 그 방어하자고 하니까 결국 이제 한반도에서 그 적대적인 세력이 영향력이 있으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주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이제 한반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수세적이라고 하나요? 방어적인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890년대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조선이 이제 외교 관계가 긴밀하게 전개가 됐는데, 당시 이제 고종이 이제 러시아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의 침탈로부터 보호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보호할 능력도 없었고, 결국은 노일 전쟁에서 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의사도 있었냐? 의사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고종이 원하는 대로 그 조선을 이제 보호해 준다는 그런 것보다는 일본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자국의 이제 지정학적 이익을 보호한다 그런 정책을 취했으니까, 예컨대 이제 1903년에는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조선을 이제 38도선으로 나눠 가지고, 38도선 밑은 일본이 정치 경제적인 이권을 인정하겠다. 대신 그 이북은 조선의 이제 위쪽은 그 중립지대 혹은 비무장지대로 해가지고 일본이 한반도를 이용해가지고 만주의 그 군사적 행동을 하는 그 기지로 삼지 못하게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제안을 했지만 일본이 거부를 하고 결국은 이제 양국 간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39도선, 38선이 39도선, 38도선, 39도선. 네. 제가 이야기로는 뭐 38도선 얘기 나온 적도 있었고 39도선 얘기 나온 적도 있었고, 하여튼 한반도를 결국은 그 완충제로서 이제 열렸으니까 한국을 보호하기보다는 이제 일본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를 완충제로서 이제
삼으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졌으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물러났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여기 이제 지도가 있는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여기 지금 지금 만주가 있고, 만주를 이제 지금 청나라하고 비밀 협약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만주 이쪽으로 동서로 가는 철도하고 여기 할빈에서 여기 그 대련으로 가는 그 철도를 이제 러시아가 부설을 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연해지에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한반도가 일본의 적대적인 세력이 참여를 점령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것을 이제 방지하겠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38도선이 이제 그어지고 이제 북쪽에서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소의 양국이 이제 공동묘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몇 번 만났는데, 결국은 서로 이제 목표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당시 그 소련 공동미 그 대표였던 슈티코프 상장이 첫 번 회에서 이제 발언을 하는데, 소련은 한국이 진정한 민주 독립국가로서 소련에게 우호적인 국가일 것을 원한다. 한국이 미래의 대소 공격 기지가 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 한국 정부가 소련에 대해서 최소한 중립국 아니면 친소 정부가 되길 원한다 하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발언도 그렇고, 지금 푸틴이 얘기하는 그 통일 한국의 성격이나 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부터 이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상당히 그 일관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북한과 중국에 대규모 이제 군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군이 비밀리에 참전을 했는데 뭐 상당히 많은 그 러시아 소련군이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한 5만 명 이상의 이제 그 참전을 했는데, 뭐 한반도 통일과 관련을 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때 이제 한반도를 무력을 이용해 가지고 통일하려고 하는 그 북한 김일성의 그런 시도를 이제 지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로 이제 넘어와서 보면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정책에 따라서 이제 소련이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실용주의 정책을 쓰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이제 90년도 한소 외교관계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같은 때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소련하고 북한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돼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옐친이 들어서 가지고는, 옐친은 그 친화 정책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이제 계속 악화되고, 사실상 이제 1990년대를 통해 가지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거의 전무했어요. 실질적으로 전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이제 오가는 게 없었고, 근데 그 1990년대 중반에서 95년, 6년쯤 돼가지고 이제 러시아 지도자들이 이제 생각이 든 게,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켜가지고 그 결과로 자국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잃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미국만 이제 유리하게 됐고, 미국이 자기들을 너무 제외시킨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데 배제시킨다.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북한하고의 관계를 재개하고 관계를 개선시키면,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은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그 위상도 높아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데, 결국은 이제 푸틴이 집권하는 2000년도에 돼서야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 회복이 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그 이전에 이제 양국에서 이제 준비한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푸틴하고 김정일이 정상회담이 2000년도에 처음 열리고 3년 동안에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워지는 그런 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푸틴하고 김정일 개인적인 그 관계도 상당히 이제 진전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푸틴은 이제 철의 실크로드 계획을 이제 꺼냈고, 이제 김정일이 좋다. 물론 뭐 남한에서 이제 그 정부도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추진되는 듯이 이렇게 보였고요. 근데 이제 2003년도쯤 해가지고 북러 관계가 이렇게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처음에 2000년도, 2001년도 양국의 상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켜가지고 북한의 영향력도 이제 높이고, 그러면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고, 이제 김정일 역시도 이제 국교가 정상화되면은 이제 러시아가 과거 소련 때처럼 그 많은 규모의 대규모의 그 군사 언제나 경제 언제를 해줄 거라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이제 냉랭해졌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북핵 문제인데, 북핵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아졌어요. 경제 협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 8월달이죠. 김정일하고 메드베데프 정상회담이 울란우데에서 열렸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2011년이니까 얼마입니까? 8년인가요? 8년 만에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이제 일어나겠구나 이제 했는데, 이제 김정일이 죽었죠. 바로. 그러고서 이제 김정은이 3세대 권력 계승을 이제 북한에서 하게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뭐 김정은을 곧바로 그 지도자로서 이제 인정을 했고, 김정은이 북한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 지금 그 전환기에 있는 북한을 그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북한을 이렇게 좀 감싸는 식으로 감싸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목할 만한 게 몇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그 채무 변상, 소련 시대 때의 그 채무인데, 러시아가 북한의 채무를 90% 변제해주고 나머지 10%는 이제 북한이 이제 갚되 그 돈을 다시 이제 북한에 재투자하는 식으로 무슨 그 뭐 경제라든가 무슨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투자하는 식으로 한대로 다 이제 100% 다 변제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결정이 2012년 9월달에 이제 났고, 그다음에 그 아이언 실크로드에 관련돼 가지고 하산 라진 철도 54km라는 철도가 2013년 9월달에 재개통이 돼요. 5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그 전대화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2013년도에 9월에 이제 재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진항 부두가 1, 2, 3부두가 있는데, 그 3부두가 그 러시아 전용 부두인데, 그 러시아가 이거를 현대화를 이제 2014년 7월에 완료를 해요. 완료를 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러시아 석탄을 시베리아에서 실어다가 라진항을 통해 가지고 그 포항 제철에 이제 파는 거, 그 시범 사업을 이제 별 문제 없이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가 이제 북한하고의 경제 협력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같은 시기를 같은 때를 같이 해가지고 2014년 그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그 고위급 교류 방문도 이어지고요. 김영남이라든가 최룡해가 이제 방문하고, 이제 최룡해 같은 경우는 이제 푸틴과 직접 만나고,
그리고 김정은이 올해 5월 달이죠.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수락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안 가게 됐는데 하여튼 양국 간에 무슨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그런 증상이 지금 보였어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남한의 관계인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내용이 푸틴이 이제 계속 주장해온 동아시아에서의 유라시아에서 다자간 협력 구상이랑 거의 같고요. 한두 가지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했는데,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아이언 실크로드를 이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고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하고, 북극 항로, 에너지 협력은 푸틴이 계속 해온 얘기고, 유라시아 경제 블록은 새로운 것인데, 전실 가능성이 지금으로는 전혀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이제 발표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푸틴이 서울에 와가지고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양권의 철도 사업을 협력하겠다. 그리고 나진항 전대에 협력하겠다 하는 그런 MOU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작성하고 합의하는 거랑 실제로 이제 실천되는 거랑은 이제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여태까지 양국 관계가 이제 진행되어 온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북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핵 문제가 어떻게 관리되느냐 또는 해결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반도 통일 과정이라든가 통일 결과에 이제 많은 영향을 입게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러시아는 이렇게 북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다른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일관되게 해온 거예요. 80년대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핵 문제 해결은 정치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군사적이라든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일관적으로 해온 얘기입니다. 근데 80년대부터 러시아 지도자들이 해온 얘기가 북핵 보유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NPT 탈퇴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번의 핵 위기 때에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궁금해 온 게, 그렇다면 레드 라인이라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고선을 넘어가면은 러시아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가지고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걸 못하게끔 그런 행동을 취하는 레드 라인이 있느냐 했는데 결국은 없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푸틴이라든가 러시아 지도자들이 발언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동아시아에서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외교 목표하고 북한 체제의 안정, 혹은 한반도에서의 안정 그 두 가지 목표를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할 때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가 더 중요하다. 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나오는 러시아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면은 같은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가 이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2차 북핵 위기가 2002년, 3년도 해가지고 계속 되어오고, 그동안에 주기적으로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도 이제 실험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러시아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걸 이제 굉장히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 행동에 있어서는 북한을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든가 제재하는 데에는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나 이제 일본이 주도해서 이제 아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은 물론 중국하고 이제 서로 이제 공조를 해가지고 그 제재 조치를 상당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모든 당사국이 특히 미국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제력을 발휘해가지고 위기가 너무 크게 확산되는 걸 방지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일관되게 해오습니다. 2010년도에 러시아 국가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이제 북핵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내린 결론은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 엘리트가 교체되든가 북한 엘리트를 매수하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에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검증 문제를 다루게 될 때 비핵화를 검증할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내린 결론은 검증할 방법이 없다. 북한의 그 사회 자체가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를 오픈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 특히 뭐 군사 시도 같은 거는 절대로 이제 오픈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은 북한의 검증 불가능한 선언.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뭐 합의한 대로 이제 이행해 왔다 하는 걸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저도 뭐 두 가지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북핵 협상의 목표가 뭐냐 하는 문제를 놓고도 이제 이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는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대신 이제 북한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계획을 프로그램을 이제 동결하는데 초점을 둬야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북한의 지도자가 이제 조치되는 걸 기다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북한과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해가지고 체제가 점차 개방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하는 얘기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적이거나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러시아의 외교정책에서는 이 점에서 이제 미국하고 상당히 이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푸틴이라든가 러시아 지도자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학자들이 그 얘기한 내용들을 이제 보고서 제가 느낀 거는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이제 디팩토 뉴클리어 파워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파키스탄이나 인도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핵무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압적인 방법이라든가 필요하면 이제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제 비핵화를 이제 실행하겠다 하는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의사도 없고 그런 걸 이제 반대하니까 결국은 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서 이를 위해서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전부 러시아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가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해서 러시아가 해온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만큼이나 일본부터는 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비해서는 아주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러시아의 노력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가 중재자 혹은 주선자의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국제사회를 이끌어낸다든가 북핵 위기가 있을 때 이제 위기 상황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다자회의, 육자회담하고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를 다룰 때 러시아가 나서가지고 위기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노력으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이제 푸틴이 집권해가지고 처음 한 게 이제 북한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중재자, 주선자 역할을 자청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근데 뭐 처음 2000년대는 무슨 뭐 오키나와 G8 정상회담에서 이제 김정일이 마던 리더라든가 무슨 대화할 상대자가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시켜 세우기도 하고 2002년도에는 이제 일본 고이즈미 수상하고 북한이 북한의 김정일이 이제 평양에서 만나는 걸 이제 조선해 주기도 하고 2003년도 2차 핵 위기죠. 위기 막 시작할 때는 이제 러시아 그 고위 외교관이 평양에 가가지고 페이크지디를 이제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 전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계속 제시해 온 거 같은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노력은 했단 말이에요. 그 2007년도에 그 방코 델타 아이자 그 문제로 이제 미국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뭐 미국하고 북한이 이제 해결을 했고 돈을 이제 북한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국 은행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거부했을 때 이제 푸틴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돈이 옮겨갈 수 있게끔 상당히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러니까 육자회담이라든가 UN 이사회 안보리에서 이제 하는 역할과 이제 관련이 있을 텐데 다자주의를 계속 주장해 오고 있어요. 그때도 계속 일관되게 오랫동안 주장해 온 건데 한반도의 다자간 안보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한반도 북핵이라든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한꺼번에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야 된다. 안보 문제라든가 무슨 테러리즘 문제 같은 것도 얘기하고 경제 협력 문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나눠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육자회담에서 이제 러시아의 행동을 보면은 대체로 사심 없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그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중립적인 역할을 했어요. 편파하지 않고 그런 입장을 아주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UN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이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대북 제재가 너무 지나치게 가는 것을 방지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자주의 혹은 이제 동북아 다자간 메커니즘 만드는 거. 결국은 이제 동북아에서 포괄적인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자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이유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그 지배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고 대신 다자주의 그 명령 속에서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 외교적 영향력이라든가 극동 지역에서 이제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자회담에서 러시아의 기여라고 한다면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래도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거 형식 육자회담을 이제 러시아가 이제 주장했고 이제 그걸 결국은 미국이 이제 채택을 한 건데 그래도 육자회담은 이제 러시아의 아이디어였고 또 이제 그 육자회담 내에서 이제 절차 그 협상하는 그 절차라든가 그 구조에서 이제 실무자 그룹이라는 거를 그 러시아 측에서 이제 처음 제안한 거예요. 그 육자회담 열리기 이전부터 이제 실무자 회담을 다자회담 안에서 실무자 회담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보니 무슨 뭐 경제니 한전니 여러 가지 문제를 따로 다루자 하는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은 그 육자회담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의 아이디어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실무자 그룹 5개의 실무자 그룹이 이제 만들어졌고 동북아 평화와 안보 협력에 관한 실무자 그룹이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최애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어 오는데 육자회담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다 보니까 이
필무자 그룹에서 별다른 내용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자 간 안보 메커니즘 전망이 어떠냐? 뭐 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미국이 반대를 할 거고, 또 지금 북핵 위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뭐 중단기적으로는 뭐 안보 메커니즘이 이루어질 거라 하는 전망이 없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제 러시아 정책이 뭐냐? 이제 2000년도에 푸틴의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 정상을 하는데 좀 단순화한 일반화를 하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 해서 러시아가 바로 그 이전에 사실상의 원 코리아 팔러시에서 사실상의 투 코리아 팔러시로 이제 전환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친 때는 이제 북한이 이제 오래 존속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으니까 대신 이제 근데 이제 푸틴이 와가지고는 이제 북한하고 관계를 정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 그런 정책으로 돌아섰으니까 결국 이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에 관한 푸틴의 입장이 무엇이냐? 급격한 통일을 반대한다. 통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전상 유지를 선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뭐 러시아가 통일에 대해서 찬성한다든가 지지한다든가 기대해 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에서 이제 통일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6차 회담 조건 없이 즉각 재개하라. 이건 뭐 항상 해온 얘기고요. 통일은 평화적이며 자발적으로 그리고 외부의 강압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통일 과정은 물론 북한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통일 후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통일 한반도 간의 협력 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국가위원회에서 그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통일에 관한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카피했는데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은 푸틴이 이제 북한하고 서방 간의 중재 역할을 이제 해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성공한 거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뭐 후전성을 누러뜨린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그거를 제재하지도 못했고 단지 이제 유엔 이사회라든가 이제 6차 회담에서 대북 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게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만이 주변 강대국 중에 유일하게 한반도 통일을 주장하느냐?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는 과장된 편이라고 봅니다. 조건이 많아요.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 점진적 통일을 해야 된다, 자주적 통일을 해야 된다. 남북한이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통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이 합의를 해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뭐 체제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뭐 경제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른데 어떻게 동등한 저격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겠느냐? 뭐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분단 국가가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계획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5개년 계획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통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뭐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다고 봐요. 독일이 뭐 통일하는 것도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통일같이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그럼 러시아는 그걸 반대하겠느냐?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통일 한반도가 중립적인 자국의 우호적이어야 된다. 그냥 뭐 너무 자기 이익 위주로 이제 생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뭐
국가들이 자기 이익을 이제 위주로 이제 정책을 이제 수행하긴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통일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이제 현실적이냐? 저는 뭐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이 얘기하는 우리 러시아만이 이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유일한 거다 하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여기 지금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 비해서는 그 저항이 적다고 보는 건 저도 이제 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든가 자기 그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 방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랑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까? 구소련 때 뭐 생각해 볼 수 없었죠. 이데올로기가 다르니까. 예일진 때 최소한 90년대 초에는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이제 남북한 간의 통일의 이제 그 분위기가 있고 뭐 북한에서 뭐 격변이 있었다든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면 예일진의 러시아는 최소한 반대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그때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공산국가가 다 무너져 나가는 과정이었고 예일진 자체도 그렇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북한 체제 자체가 지속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안 했으니까. 물론 9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독일식 흡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생각에는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독일식 흡수 통일이 가장 그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러시아는 이를 이제 지지하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느냐. 보면은 뭐 푸틴 하에서는 이제 반대할 거라고 봐요. 제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북쪽에 이제 군대를 이제 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최소한 상징적으로 반발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푸틴이 있는 한 독일식 흡수 통일은 어렵다고 보고 러시아 한 나라만 놓고 볼 때. 그러니까 근데 뭐 러시아의 지도자는 이제 또 오고 가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인데, 지금 관계가 상당히 이제 빈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어떻느냐, 또 크렘린의 새로운 지도자가 올 경우에 그 사람의 그 성향이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푸틴 하에서의 러시아는 그 독일식 흡수 통일을 이제 수용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국은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통일 과정에서 무슨 말이냐?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끝에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해놓고 해가지고 죄송한데, 여러분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최소한 그 통일 한국의 그 외국군이 주둔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통일 한국 때문은 뭐 외국군이 주둔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그 문제고, 또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통일 한국이 이제 중립국이냐, 중립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국제법상 그 영구 중립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식으로 이제 그 제한된 중립국이 될 수도 있고 있는데,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최소한 그 러시아의 지지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반대하는 걸 막으려면은 그 두 가지 쪽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통일 과정을 추진해 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 주셨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